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정민, 심세진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정세민진 팀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태뷸러 데이터를 주로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많은 차수의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차원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내재된 차원은 실제 차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샘플 수가 차원 수보다 적다면 또 이러한 점이 성능의 저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차원의 저주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차원이 늘어날수록 샘플은 같아도 공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상에서 스파스한 공간이 많아져서 이러한 점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고자 차원 축소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변수 집합을 판별을 하고 특히 이제 중요 정보를 보존한 상태에서 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차원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예시는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인 TSNE 예시를 이제 장표에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차원으로 축소하면 또 한 가지 이점이 이제 시각화를 하기가 용이해져서 사후 분석에 대해서 사후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념으로 비교사적 차원 축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기존 데이터를 이제 차원 축소를 시키고 그 이후에 모델링을 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지만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제 얼마나 잘 축소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통한 검증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원 축소가 비교사적 차원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에서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다중 공존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제 X1과 X3는 좀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만 X1과 X2는 좀 상관 정도가 높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관 정도가 높으면 이제 설명 변수들이 독립이라는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러한 점은 이제 Y 데이터를 예측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원 축소를 할 때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좀 주요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다중공선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변수 선택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크게 전역 탐색,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 단계적 선택법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역 탐색입니다. 이제 보이시는 예시처럼 이제 변수가 x1, x2, x3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전역 탐색은 이제 가능한 변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성능 비교를 해서 최적 변수 조합을 탐색하는 것인데요. 이제 가능한 모든 조합이라 함은 이제 왼쪽부터 변수 하나만 쓰는 경우, 그리고 변수 두 개씩 쓰는 경우, 그리고 모든 변수를 쓰는 경우, 이렇게 모든 경우를 탐색을 하고 만약에 X2, X3를 썼을 때가 제일 좋은 성능이 나왔으면은 앞으로도 이 두 변수만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X2 하나만 썼을 때와 X2, X3 두 개를 썼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동일한 베스트 성능이 나오면 좀 더 변수가 더 적은 경우를 이제 베스트로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적은 변수를 사용을 할 때 더 시간적인 소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모델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지표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CP 통계량, AIC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진 선택법입니다. 전진 선택법은 맨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명 분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성능을 비교해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멈추고 그 상태에서의 변수 조합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한 번 선택된 변수는 제거되지 않고요. 그리고 변수를 하나씩 추가할 때 하나씩 모든 변수를 추가해보면서 가장 성능이 많이 올랐던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후진소거법입니다. 후진소거법은 전진선택법과 이제 반대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모든 변수, 해당 예시에서는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모든 변수를 사용을 하고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감으로써 이제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를 제거해도 유의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스탑해서 그 변수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단계적 선택법은 이제 전진 선택법과 후진 소거법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시작은 전진 선택법과 같습니다. 설명 변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먼저 전진 선택법을 하면서 변수를 추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후진 소거법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멈추고 그 조합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한 번 선택된 변수가 다시 제거될 수가 있고 제거된 변수가 다시 재선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고리즘 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성능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X, Y축으로 놨을 때 앞에서 소개된 방법들은 변수 선택 방법들은 저녁 탐색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높지만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능은 조금 포기하되 시간을 개선한 전진 후기 그리고 단계 변수 선택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좀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시간을 많이 쓰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제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이란 메타 휴리스틱 기법에 속하는데요. 이제 메타 휴리스틱 기법이란 복잡한 문제, 즉 닫힌 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해를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수익을 가장 최대화하고 싶은 때 이때 가장 좋은 조합인 금액과 기간을 찾고 싶다면 여러 가지 규칙을 시도해보고 그림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금액, Y가 기간이라면 여기서 빨간색에 해당되게 되는 그런 수익이 최대화되는 그런 조합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 교배, 돌연변이가 있고 이제 이 문제들은 뒤에서 차차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알고리즘의 상세한 절차론을 1단계부터 6개 단계가 있는데 이 6개 단계 중에 5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넘어가는 것을 한 번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유전 알고리즘은 100세대나 1000세대를 금방금방 다시 할 수 있고 이것을 지속할 때마다 해 퀄리티가 상승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횟수 동안 이 세대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스텝 6에서 최종 변수 집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들에 대해서 한 개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염색체 하나에 대해서 변수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치고 여기를 이제 0에서 1이라는 이진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0은 변수를 모델링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은 모델링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뒤에서 나올 거라서 지금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주요하게 조금 볼 부분은 염색체 개수가 몇 개를 쓰는지 즉 여기서 사용되는 염색체가 한 번 세대에서 몇 개가 쓰이는지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들도 중요한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염색체가 1번부터 5번, 즉 5개의 포퓰레이션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수가 1번부터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0에서 1 사이의 난수로
임의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이것들을 컷오프 기준값을 0.5 놓고 0에서 1의 값으로 이제 이진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델 학습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쓴다고 하면 염색체마다 모델을 생성해 주게 되고 어, 1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2번을 쓰고 5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식과 같이 2번과 5번의 변수만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해주고 이것이 이제 염색체의 개수만큼 포퓰레이션 사이즈만큼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나왔던 이 염색체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어떤 점수를 갖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것은 앞에서도 발표됐던 이제 그 수정 개수, 그리고 AIC, VIC 등이 되는데, 이제 R스퀘어와 수정 개수를, R스퀘어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그 수정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개수가 고려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이 염색체별로 함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정 R스퀘어를 통해서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면, 이것의 순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웨이트로 변환을 시키는데요. 이 개별 R스퀘어를 이 총합의 값으로 나눠줘서 웨이트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염색체 선택 기법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터미니스틱한 확정적 선택. 순위에서 상위 몇 퍼센트만 사용을 해서 다음 세대의 부모로서 적용을 시키고 이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부모 염색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웨이트를 구한 것을 통해 부모 염색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 웨이트들을 오른쪽과 같이 누적바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염색체 1은 이 정도의 넓이를 갖고 염색체 5는 이 정도의 넓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랜덤한 난수를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 두 개가 결국 부모 염색체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2번 그리고 4번이 부모 염색체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웨이트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 결정 개수가 낮았을 것이고, 그러면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배 단계는, 그 교배 지점을 정해주는 것인데요. 최소 1기부터 그리고 최대 N개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예시로 두 개라고 한다면 이 변수들을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지점마다 플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1번, 그러니까 그 염색체 4에 있던 변수들이 자식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한번 플립이 되고 여기서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 또 여기서는 플립이 되고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배 지점이 10개라면 또 임의의 난수들을 생성을 시키고 기준을 0.5보다 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0.5보다 큰 애들은 플립, 크지 않은 애들은 그대로, 큰 애들은 플립 이런 식으로 자식 염색체를 교배를 시켜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현재 해가 최적이 아닌 이제 글로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기 위해 이제 해당 단계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별이율이 0.01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 난수를 또 임의로 생성을 시킨 다음에 이 난수보다 적은 애들만을 이제 0이었는데 그것을 1로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 변이율이 너무 높으면 해당되는 돌연 변이가 많기 때문에 수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0.01 정도의 그런 돌연 변이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유전 알고리즘이 종료된 후에 가장 높은 적합도 함수를 갖는 염색체에 인코딩된 변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림과 같이 이제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향상률이 이렇게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초반에는 향상률이 급격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변수 조합을 선택하기 위한 기술로는 기존에는 베스트 부모 염색체, 즉 1번부터 100번까지의 염색체가 있고 그중에 30번 그리고 60번이 베스트였다면 보통 이제 새로운 자식 염색체를 생성할 때 30 그리고 60으로부터 새로운 개수를 이제 자식 염색체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30과 60은 그대로 자식 염색체로 가져오고 나머지 것들을 베스트 부모 염색체로부터 새롭게 생성해서 부모를 뛰어넘는 자식 염색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베스트를 교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기법인 PCA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A는 대표적인 선형 차원 검수 기법으로 이제 주요한 목적은 기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이제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왼쪽 그림처럼 이제 3차원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차원 축소를 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 이제 사형을 시키는 법이고요. 당연히 축소이기 때문에 이제 축소된 차원은 기존 D차원보다 낮은 값을 갖도록 사형을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기저에 사용되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의 분산을 람다 1, 두 번째 컴포넌트의 분산을 람다 2라고 했을 때 이 분산 값들을 이제 최대화하는 즉 이제 기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기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PCA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공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오리지널 매트릭스에서 이제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식은 나와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한 가지 특징은 이때 이 대각행렬의 성분은 각 변수의 개개인의 분산 그리고 대각 성분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각 변수 사이에 두 변수 간 사이의 공분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값 및 고유 벡터인데요. 이제 특정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람다와 x를 각각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때 고유 벡터는 이제 변환을 할 때 이 변환에 의해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A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x1부터 xp 이것은 이제 기존 데이터셋의 변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이 x 값들에 붙는 상수인데요. 이를 i번째 기저 혹은 주성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y1부터 yp를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새로운 기저에 사용된 후의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CA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변수들의 값들을 이제 평균이 0이 되도록 정규화를 시킵니다. 이는 이제 나중에 콘베리언스 연산을 할 때 연산 과정을 최대한 간단히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때 V라는 값이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이제 분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분산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식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때 해당 포뮬레이션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 해당 식의 목적식을 이제 변형을 시킨 후에 이제 최적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아이젠 벡터와 아이젠 밸류들을 이제 도출을 하는데요. 이 값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각 두 개의 컴포넌트의 이제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가 도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W1을 먼저 보시면 이제 람다 1 플러스 람다 2분의 람다 1이 96 정도, 0.96 정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W1은 이제 기존 데이터의 96% 정도의 분산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인 W2인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분자의 람다2로 계산을 해서 약 4% 정도의 기존 데이터 분산이 보존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A를 할 때 이제 제일 큰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어떠한 몇 개의 주성분을 써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인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에서는 이제 X축이 컴포넌트 수이고 Y축이 이제 분산의 양이라고 할 때 이제
커포넌트 수에 따라서 이제 분산을 감소하는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을 이제 엘보 포인트라고 지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엘보 포인트를 이제 옵티말 포인트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하지만 이 엘보 포인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분석가가 눈으로 직접 보고 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구간이 많이 반영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되는 분산이 이제 특정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때 그 포인트를 옵티말 포인트로 설정을 하는데 이 역시 분석가가 스레시홀드를 직접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PCA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MD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S는 이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앞선 PCA와는 다르게 개체들 간의 거리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 거리 정보를 보존하도록 이제 수행이 되고요. PCA와 좀 더 비교를 하면은 PC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MDS는 각 샘플 사이의 거리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때 데이터 또한 이제 PCA는 오리지널 데이터가 n by d 형태로 들어가지만 MDS는 이것을 이제 거리 매트릭스로 바꿔서 n by n 매트릭스가 사용이 되고요. 아웃풋은 이제 PCA는 이제 D개의 기저와 D개의 아이젠 밸류들이 나오는 반면에 MDS는 차원에서의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의 좌표 시스템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MDS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실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주로 사용이 되고 이제 거리가 이제 행렬의 이제 원소이다 보니까 이제 대각 행렬은 당연히 0이 되고 또한 이 행렬은 이제 대칭 행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라는 이제 B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D에서 바로 X로 갈 수는 없고 이제 B라는 매트릭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맨 위에 식을 보시면 이제 B 매트릭스는 이제 거리 매트릭스에서의 원소들의 이제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B 매트릭스는 n by n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B 매트릭스를 거친 후에 이제 X로 다시 축소된 차원으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또 특징은 CA와 같이 이제 모든 변수의 평균은 0으로 가정한다는 게 큰 특징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규화를 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에 D 매트릭스로부터 이제 B 매트릭스로 복구를 시키고 이제 B 매트릭스를 복구를 시킬 때는 이제 거리 매트릭스의 원소들의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아래 식과 같은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너 프로덕트 매트릭스가 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매트릭스 X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식처럼 H와 A 매트릭스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I 매트릭스 정의를 한 다음에 이 I 매트릭스의 연산들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P 차원의 축소된 이제 매트릭스가 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MDS의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모든 점들 간의 거리 정보 중요도를 쉽게 이제 여긴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 그림과 같이 가까이 있는 두 점의 오차가 모일 경우와 좀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이 경우에도 오차가 똑같이 모일 경우에 이때는 중요도가 다르게 반영이 돼야 하지만 오차가 같기 때문에 MDS 기법은 이 두 개의 중요도를 같게 판단해서 이런 것이 좀 성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소맵, LLE, 그리고 TSNE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맵이란 PCA와 MDS의 장점을 가져가고 이제 단점을 극복한 방법론인데요. 기존 연구들은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가 있다면 이 각 지점에 대한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데이터 구조를 넓게 펴봤을 때 이렇게 거리가 멀지만 가깝게 계산을 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 보이는 직선 거리를 계산하지 않는 아이소맵이 이제 제안이 되게 되었는데요. 아이소맵은 데이터가 가지는 본질적인 공간, 즉 메인폴드 내에 가까운 이웃들을 이어서 그래프 구조로 데이터 구조를 변경을 해서 거리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스텝 1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림과 같이 이제 XI라는 이제 객체가 있고 이웃을 구할 때 그 반경을 엡실론을 기준으로 반경을 구어서 여기 반경 안에 있다면 이것을 모두 이웃으로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고 K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아니라 이제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객체를 이웃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해서 이제 이웃으로 만드는 그런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단 거리를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xi가 있고 xj가 이제 이웃이라면 만약에 이게 일자로 연결돼 있다면 이 일자의 거리가 거리라고 초기화를 시키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k가 있는데 이제 k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라면 ik와의 거리 그리고 kj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라면 두 개의 거리를 비교를 해서 제일 작은 것으로 거리를 이제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앞서 소개된 MDS 방법으로 D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 웹의 특징은 그래프 구조로 변경함을 통해서 MDS의 유클리디안 관점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논리니어 차원 축소 방식으로 NDS보다 더 메인폴드에 가깝게 거리를 근사시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LE인데요. LLE는 아이겐 벡터를 활용하는 비선형 차원 축소법이고 실행이 쉽고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높은 비선형 인베딩 생성이 가능하며 고차원 데이터를 원하는 크기의 저차원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와 같이 이제 근처에 있는 이웃들의 관계를 포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각 객체의 XI가 만약에 그 중심이 되는 객체라면 XJ와 같은 이제 이웃들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XI가 있고 여러 개의 이웃들이 있다면 이 이웃들을 통해서 XI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는 이 W인 가중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W를 계산을 하는 이제 최적화식이 되고요. 이 최적화식이 이제 W를 구해서 결국은 인베딩 벡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 가운데 객체가 XI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잘 구축이 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EW가 0이 되지만 만약에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에 실제로 XI가 떨어져 있다면 새로운 이제 X 프라임을 구해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거리를 기준으로 W를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스텝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3는 기존에 이렇게 5차원이었던 5차원이었던 데이터였다면 이것을 이제 2차원으로 바꿔서 결국에 기존의 이웃들의 그 정보들을 잘 보존을 하는 Y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식의 스텝 2는 W를 찾았다면 스텝 3에서는 이 W를 고정을 시키고 새로운 차원에서 기존의 사원과 같이 이웃들의 정보를 잘 보존을 하는 새로운 Y들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LLE의 특징은 아이소맥과 유사하게 로컬 정보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로컬리티를 반영하는 방법이 이제 최적화 문제를 두 번 푸는 등의 방법이 다르고 이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구축할 수 있는 가중치를 찾고 낮은 차원으로 인베딩된 공간에서 객체들이 최대한 잘 보존될 수 있는 Y를 찾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TSN인데요.
일단 TSN에 앞서서 SN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LE는 특정적인 접근 방식, 즉 아래쪽 그림과 같이 이웃이 5개라면 그냥 이웃에 대한 변화가 없고 5개인 그대로 가는데요. SN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지색과 같이 가깝진 않아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기여를 가능하게 편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물론 이웃들이 제일 중요하고 멀리 떨어진 객체인 베이지색들도 거리 정보를 조금 보존을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래의 식과 같이 보자면, 이것이 이제 고차원, 그리고 이것이 저차원인데요. 고차원에서는 객체 xi가 xj를 이웃으로 택할 확률을 t라고 구해주고, 저차원에서 그 y1, 즉 그 x가 인베딩 되고 나서 y1, yi, 그리고 yi가 yj를 이웃으로 택할 확률을 q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x는 저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x를 인베딩한 뒤에도 이웃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y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SNE의 한계점은 거리가 가까운 이웃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높지만 거리가 만약에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되는 일어난 XJ라면 확률값 없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클라우딩 프로블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이웃의 확률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너무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급격하게 확률값이 감소를 했다면 조금 더 완만하게 확률값이 감소가 되는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것이 TSN입니다. 그래서 꼬리 쪽이 완만한 T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는 것인데 결국 식을 보자면 고차원 고차원 공간 그 기존 데이터에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차원으로 인베딩 할 때는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확률값이 완만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SN의 특징은 저차원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로컬 정보를 잘 반영을 했고 PCA랑 MDS는 전역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보존하지만 TSN에는 로컬 정보를 보존을 하고 로컬 정보를 이용하는 아이소맥과 TSN을 비교했을 때 TSN이가 더 로컬 정보를 잘 반영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소요 시간은 아이소맵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